이런 거 있어요. 콜라가 시원합니다. 어우, 야, 오. 38도의 기온에서 이렇게 차가운 콜라를 마실 수 있다는 거 축복이죠.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본 차는 랜드로버 디펜더 90입니다. 지난번에 110을 시승해 봤는데요, 그 110보다 조금 더 짧은 차예요. 조금 더 짧으면 나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조금 더 짧으면서 그만큼 오프로드 성능을 강화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디펜더 90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이런 차를 갖고서는 어딜 가야 될까요? 사파리를 가야죠. 마침 여기 사파리인 것 같아요. 저기 표범이 있어요. 저기 봐, 저기 오고 있어. 표범이 다가오고 있어요. 야, 너무 잘 어울린다. 거기 숨냐 너는? 사실 이 차는 이런 차입니다. 동물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는 차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랜드로버는 전 세계 사파리에서 사용되는 차이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이 차의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런 사파리와 어울리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뒷좌석에 앉았을 때 저 위로 창이 있잖아요. 보통의 자동차는 저게 없죠. 저걸 가리켜서 사파리 글래스라고도 하고 알파인 글래스라고도 합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 사파리에서 기린이 지나갈 때, 아니면 원숭이가 저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그런 글래스기도 하고요. 알파인 글래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차를 갖고 정상을 등정해야 되는데 가다가 산꼭대기를 봐야 되는 거죠. 알프스 산맥을 가면서 산꼭대기를 보기 위한 그런 유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의 여러 가지 부분은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정말로 사파리에서 사용되는, 아니면 정말 동물을 보러 다니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말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는 차였던 거죠. 자, 이 차의 외관을 보면요, 어떤 부분을 봐도 군더더기가 없는 게 이 차의 특징입니다. 디펜더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거는 조금 구식의 자동차, 좀 옛날 자동차, 낡은 차라고 생각되기 쉬운데 이 디펜더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아주 깔끔하고 아주 미래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이 디펜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 봐도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 램프가 켜지면 더 멋있는데 제가 램프를 한번 켜볼게요. 램프를 켰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초현대적인 느낌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면발광이 네모, 그 네모도 그냥 단순한 네모가 아니라 가장자리의 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사실 좀 귀엽기도 하죠. 요 전에 디펜더라면 가장자리에 곡선을 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옛날 디펜더라면 그냥 전구 하나 빡 받고 남자가 무슨 디자인이냐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날카롭고 거칠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린 곡선으로 모든 걸 가다듬겠다 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차, 우리가 흔히 가리켜서 쿠페형 SUV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 차는 보면 쿠페형 SUV가 아닙니다. 그냥 쿠페야. 문짝이 두 개예요. 쿠페라고 이름을 붙여? SUV는 그런 식으로 표현할 게 아니야. SUV는 그 차가 얼마나 오프로드를 잘 달릴 수 있는지, 그 차가 어떤 기능적인 것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휠베이스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이 차가 90이다, 110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젠 90이라고 해도 100인치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커지긴 했지만 어쨌든 작은 자동차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게 이번 랜드로버 디펜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물을 봤을 때는 아주 묘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디 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 덩어리 하나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아주 미끈한 자동차로 보입니다. 깔끔해요. 우리가 테슬라 사이버 트럭 같은 차를 봤을 때 진짜 미래의 차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굴곡이 없이 그냥 한 면이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이 차도 그런 면을 굉장히 크게 썼고요. 그리고 면의 각도가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깎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캐릭터 라인도 지나치게 넣지 않아서 심플함의 극치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은 것 같긴 합니다만 많은 영역을 유리로 커버를 했어요.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유리 한 장이죠. 실제로 열리는 유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기둥이 있었다면 이런 깔끔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하나의 면으로 처리한 거, 이게 굉장히 세련되기도 했죠. 스타리아 같다고? 스타리아가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스타리아도 그렇지만 앞쪽에 있는 유리창보다 뒤쪽에 있는 유리창이 조금 더 내려옵니다. AX1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씩 다르게 하는 거, 이런 게 사실 여긴 당위성이 있어요. 높이를 요 곰 홀딩에다 맞춘 거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차 AX1이나 이런 것들은 요걸 약간 따라가겠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당위성이 없어서 사실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서 굉장히 심플하고요. 길에서 딱 봤을 때 앗 하는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앞면에서 봤을 때 디펜더도 이제는 정말 천지가 개벽한 느낌이 들어요. 그 디펜더에서 느꼈던 그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이 차는 미래의 자동차 같이 디자인이 된 거죠. 이거 영락없는 디펜더야. 디펜더에 있는 그 철판 같아요. 안에 이렇게 동그란 램프를 갖고 있는 것도 디펜더인데, 동그란 램프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요걸 이렇게 깎아줘서 약간 더 환한 것 같아. 디펜더는 약간 멍한 느낌인데 작으면서 당당한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디펜더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진짜 예뻐요. 디자인상으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아름답습니다. 앞쪽 팬더도 이런 식으로 부풀려 놨는데, 여기에 보통 어떤 식으로든 앞을 끝내고 그 다음에 측면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앞을 끝내지 않고 여기서부터 그대로 철판을 이어가서 팬더를 여기까지 한 덩어리로 처리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자르고 하면 이 미끈함이 없을 텐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차가 심플한 자동차, 정말 미끈한 자동차로 보이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앞쪽 팬더의 저런 부풀어진 느낌은 뒤쪽으로 그대로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뒷팬더도, 뒷팬더 아니고요, 뒷팬더도 이런 식으로 부풀어져 있는데, 여기서의 이 느낌과 앞에서의 저 느낌 굉장히 닮아 있죠. 그래서 이 차가 지나치게 한쪽이 거칠다거나 지나치게 튄다거나 이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이 통일성 있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도 이 디펜더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열게 되면요, 여는 방향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인도가 오른쪽에 있을 때 차를 오른쪽에다 대고서 짐을 꺼내서 이렇게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이 왼쪽으로 열리는 게 조금 더 편하죠. 근데 이 차는 오리지널 디펜더의 방향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다 보니까 인도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약간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영국 브랜드라는 거 강조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 제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거는 아시겠지만 휠의 도난 방지를 위한 어댑터, 이런 걸 닫을 때도 굉장히 산업 기자재 같은 걸 만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구함 같잖아. 그리고 여기 짐 같은 걸 놓았을 때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알루미늄 지지대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멋지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수납했을 때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덮개를 갖고 있는데요, 이 덮개가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까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이게 만약에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서 팔렸을 때 이 덮개가 없으면 유리창을 깨고 안에 있는 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덮개를 별도로 마련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쇼핑백을 걸기 위한 고리라든지 시거잭 아울렛을 이쪽에 갖고 있고요. 220V 아울렛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죠. 이 차는 오지를 가야 되는 차니까. 그리고 당연히 큰 짐을 실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앞으로 젖히는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 헝겊대기를 그냥 고무줄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불편하지 않냐?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둘둘 말아서 접어 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뒷좌석을 이렇게 심플하게 접을 수 있고요. 완전 풀플랫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차박을 한다면 일단 길이도 길이로서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여기 평탄화를 하기 위한 그런 소재들이 많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너무 좁으니까 이 차에서 차박하지 마세요. 이 트렁크에서 몇 가지 더 보면 트렁크를 닫기 위한 이런 손잡이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되는 건 아닌데 트렁크에 탈 수밖에 없는 상황, 오지에 간다거나 촬영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 트렁크 안에서 이걸 닫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삼각대 같은 경우도 이 안쪽에 삼각대 자리가 미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열고 삼각대를 언제든지 꺼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차는 잘못해서 퍼질 수 있으니까. 뒷좌석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원터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앞으로 움직여지게 하고요. 높이가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이 차를 갖고 오프로드를 안 간다는 건 조금 죄악이다. 이게 지금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이쪽으로 약간 창이 있는 거, 이게 개발된 당시만 해도 이 파노라마 썬루프라는 건 아예 생각 자체를 못 했거든요. 당연히 이거 글래스 루프인 줄 알았는데, 와, 이건 파노라마 썬루프예요. 이렇게 큰 창이 열린다고? 오, 너무 심플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완벽하다고? 우리가 랜드로버 하면 약간 우습게 봤던 면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디펜더는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자동차다 보니까 너무나 깔끔하게 돼 있고 마감 부분이 너무 완벽한데요. 그리고 전동 덮개를 갖고 있는데, 보통 유럽 자동차들 보면 반투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완전 안막으로 해서 덮개를 만들어 놓고 있고 참 잘 만들었네.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렇게 좋아졌고요. 예전 같으면 사실 저런 걸 꿈도 꾸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유리가 굉장히 소중했지만, 지금은 사실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어떤 전통적인 면에서 사파리 글래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면에도 이렇게 손잡이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오프로드를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손잡이라고 할 수 있죠. 뒤에 앉은 사람도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되니까요. 뒤에 앉았을 때 공간은 충분합니다.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은 옆에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이쪽에 약간 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되고, 이 손잡이 부분에 여기다가도 뭔가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요. 음료수는 여기도 한 사람이 적어도 2개 이상의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도심지에서 뭐 한 집 건너 하나 편의점인데 굳이 음료수를 차에 그렇게 쟁겨 놓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랜드로버가 가는 길은 꼭 그렇지 않죠. 에베레스트, 네팔, 사하라 이런 데를 가야 되니까 거기서는 음료수가 많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시거잭이 양쪽으로 별도로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USB도 USB-C 타입으로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열선도 있고 송풍구도 양쪽으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2개를 동시에 막는 게 아니라 한쪽만 막고 한쪽은 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 디스플레이를 꽂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5V 아울렛, 그리고 이쪽에 마운트, 이렇게 2가지를 만들어서 뒷좌석용 모니터를 따로 끼울 수 있는데, 사실 디펜더에서 뒷좌석용 모니터를 끼우는 경우가 있을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뒷좌석이 좁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릎 앞으로 주먹이 들어가는 부분 1개 이상 들어갈 수 있고요. 머리 위로도 손바닥이 한 3개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상체가 큰 사람도 이게 머리가 천장에 닿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이 차의 5좌석이 모두 다 앉을만한 좌석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랜드로버의 특징 중에 하나는 2열의 시트가 1열보다 조금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에 앉았을 때 자동차 의자가 아니라 일반 집에 있는 의자에 앉은 것 같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운데 앉았을 때도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팬시한 기능들 빠졌죠.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스포티지라든지 아니면 투싼이라든지 이런 자동차들 보면 이 시트를 뒤로 젖힐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뒤로 젖힐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거. 어떤 분들은 아쉽다고 생각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오프로드를 달리는 SUV라면 시트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도 시트가 얼마나 단단한지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바닥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바닥이 보통 카페트 같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카페트로 되어 있지 않고 바닥이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물로 씻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배수구도 다 만들어져 있어서 물로 씻었을 때 물이 다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덮개를 열면요, 여러가지 전자장비들이 아래쪽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물 청소를 하실 때 혹시라도 이거 뭐지 하고 열고 청소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더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죠. 이제는 디펜더도 이런 식으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팬시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본인 여는 레버잖아요.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차를 고쳐야 되는 경우, 차를 유지 보수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보닛을 자주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데 험로를 가다가 아니면 도하를 하다가 물이 막 가득 찬 곳에서 달려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늪지대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경우에 실수로라도 이걸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보닛이 열리면서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닛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물리적인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걸 열 수가 없게끔 이렇게 누르는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무식하고 심플하고 가장 효과적인 그런 기능들을 이 차에는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자동차들은 이런 곳에서 공기를 흡입해서 이 차 엔진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험로를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는 측면에서 공기 흡입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더 깊은 강을 건너야 된다, 뭐 1m 넘는 물을 지나야 된다고 하면 여기다가 부품을 하나 더 보태서 이 위쪽에서부터 공기를 빨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런 옵션을 추가했을 때 보닛을 열게 되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막아놓는 기능이 있는 거죠. 인제니움 엔진을 채택하고 있고요. 인제니움 엔진은 출력이나 반응성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엔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진동에 있어서는 아주 차분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서스펜션은 지금 WC-본을 채택하고 있고요. WC-본인 게 여기서 바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쪽 위시본이 보이죠? 서스펜션 마운트 자체를 알루미늄 구조로 만들어 놨고, 안쪽에도 지금 알루미늄 마운트를 이용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서스펜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서스펜션 마운트를 막 거칠게 다닐 수도 있어야 되는 차니까 이렇게 스트럿 바를 이용한 보강재를 덧대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 성능도 높여주고 주행을 험하게 했을 때도 차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빨리 시승하시죠. 자. 아, 실내가 너무 심플한 거 아니야?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딱 기능을 예쁘게 보여준 것에 불과해요. 근데
그게 멋있네. 굳이 뭐 예쁘게 막 이렇게 꾸미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멋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멋있는 디자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자동차들이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막 꾸몄다면 이 차는 그런 게 아예 없거든요. 기능적인 것만 보여주는데도 충분히 멋있는 거, 그게 바로 랜드로버 디자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는 요즘 들어서 유행하는 그런 자동차 만들기를 하고 있지 않죠. 일단 굉장히 반듯반듯해요. 왜냐면 이 차는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차가 아니라 랜드로버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디펜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이죠. 아마 영국에 좀 가보신 분들, 아니 영국도 아니에요, 유럽 어디라도 가보신 분들은 디펜더의 위용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유럽에서는 디펜더는 SUV의 그냥 대표적인 대명사 같은 거예요. 저 앞에 지금 레인지로버 있는데, 저 레인지로버는 애초에 저렇게 거대한 SUV의 형태를 가진 차가 아니에요. 요즘으로 치면 약간 CUV 같은 차가 그 모체입니다. 디펜더는 저런 날티나는 자동차가 아니죠. 디펜더는 당연히 상남자의 자동차, 거침 그 자체를 갖고 있던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 디펜더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튜닝카들이 나오게 됐죠. 이 차를 더 크게, 더 넓게, 길게, 더 거칠게, 더 높게 뭐 등등등 유럽 SUV 튜닝 문화 중에는 디펜더만 적극적으로 개조하는 그런 문화가 꽤 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사랑하는 브랜드고 사랑하는 자동차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펜더는 그런 문화를 꽤 많이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디펜더는 다른 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나 레인지로버나 이런 차와는 다르게 정말 많은 분야를 튜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저런 식으로 이렇게 소재도 이렇게 바꾸고 디자인도 이렇게 바꾸고 다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 디펜더의 특징입니다. 디펜더라는 이름이 오랫동안 사라지면서 그냥 명맥을 감추는가 했었는데 다시 한번 나오게 돼서 이렇게 또 시승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110이 있네요 앞에. 110이 있다고? 우리 시승하는 거 알고 다 섭외하는 겁니까? 무슨 상황이지? 110이네요? 저희는 저 110이 아니고 지금 새로 나온 90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휠베이스 길이를 말하는 수치인데요, 예전 같으면 90, 110 이런 식으로 짧은 놈, 긴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죠. 지금은 90, 110이라고 있지만 실제로 휠베이스는 90과 110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긴 차가 더 좋은 차 아니냐? 당연히 다 누구나 긴 차를 사겠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내 공간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긴 게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자동차는 오프로드를 주행하는 자동차잖아요. 휠베이스가 짧으면 진입각, 진출각, 그리고 가운데 램프각까지 이렇게 세 가지 각도가 다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는 휠베이스가 무조건 짧은 차가 유리하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펜더 90, 짧은 차는 상대적으로 그러면 실내가 좁겠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내가 꼭 그렇게 좁은 것만은 아닙니다. 뒷좌석의 시트가 제 손으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어요. 저기 물건이 있으면 꺼낼 수 없는 거죠. 그 정도로 멀리 있기 때문에 사실 실내 공간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짧아지는 게 있다면 트렁크 공간이 조금 더 짧아지는 면은 있을 거예요. 항상 캠핑 물건을 잔뜩 싣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물론 차가 더 긴 게 좋겠지만, 평소에 트렁크를 비워놓고 다니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라면 좀 더 짧은 게 뭐 연비에서나 주행 성능에서나 진입각이나 진출각이나 램프각이나 모두 다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또 있어? 뭐지? 디펜더가 저렇게 많이 팔렸어? 제규어의 UI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다이얼로 이렇게 돌려서 조작하고, 터치식으로 열선을 한다, 그게 두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큼직하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이렇게 눌러서 돌릴 수 있고, 이런 것들 꽤 괜찮습니다. 일단 기능적으로도 우수하고 직관적이기도 하고, 거기에 장갑 낀 손으로 이걸 조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 이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서 만들었다는 거 굉장히 좋죠. 험로를 갈 때, 오지를 탐험할 때, 이럴 때 차를 하나 가지고 가야 된다면 어떤 차를 타야 될까? 당연히 랜드로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이 차가 터치 화면을 갖고 있어서 장갑을 매번 이렇게 벗었다가 꼈다 해야 된다면 그거 너무 짜증날 거 아니에요. 도심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오지를 탐험하는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필수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아주 직관적으로 아주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이런 것들을 놔두는 것이 바로 이 랜드로버의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런 철학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앞유리를 보면 무늬 같은 게 있어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이 무늬를 딱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이 무늬가 보여. 이거 왜 자꾸 보이고 난리야. 이 무늬가 바로 열선입니다. 앞유리에 열선이 있는 자동차는 그렇게 흔치 않죠. 이렇게 앞유리에 열선이 있게 되면 겨울철에도 김서림을 많이 방지할 수 있고, 여름철에도 비가 많이 오거나 습기가 많이 차는 경우에도 이 유리를 따뜻하게 유지해서 앞유리가 김이 차거나 아니면 얼음이 얼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앞유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험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로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너무 깔끔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깔끔하다고? 핸드폰 티맵보다 좋네요. 너무 잘 되고 예쁘게 필요한 정보만 딱딱 보여줘요. 아주 부드러워요. 이렇게 빠릿빠릿하다고?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빠릿빠릿하고 디스플레이도 정말 우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제규어 랜드로버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지? 삼성이나 LG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LG라서 그래요. PB 프로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PB 프로를 LG에서 만들기 때문이죠. LG가 스마트폰에서 철수하면서 그 관련 기술을 이렇게 자동차 업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LG의 스마트 패드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그대로 투입한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내비게이션보다 더 빠릿빠릿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어지간하면 우리 좀 웃기잖아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를 샀는데 S클래스가 무슨 궁서체를 쓰고 있어, 뭐 명조체를 쓰고 있어, 야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잘 만들어져서 한국적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너무 위치가 낮다. 요보다 조금만 높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낮아서 조금 내리봐야 되는 거, 요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요, 꼭 요걸 봐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디지털 콕핏도 해상도가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그래픽 자체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LG가 해서 그런가 봐요. 디지털 콕핏의 형태를 바꿔서 싱글 다이얼이다, 듀얼 다이얼이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전체가 지도화면으로 나타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디스플레이는 아예 안 봐도 되는 거죠. 이 자체가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없는 것보단 낫긴 하겠지만 충분히 필요한 정보를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전 같으면 사실 이거 그렇게 유용한 기능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 PB 프로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도가 너무나 좋아졌고,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화면도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데 정말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거 보면 약간 뻑하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콜라가 시원합니다. 와, 이거 이렇게 더운 날 38도의 기온에서 이렇게 차가운 콜라를 마실 수 있다는 거 축복이죠. 냉장고 단계도 2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요. 아이폰도 너무 뜨거우니까 넣어놓을까? 이렇게 냉장고가 있고요. 여기 보면 무선 충전 패드도 있어요. 이 차에 이런 호사를 왜?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이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네. 보통 룸미러는 앞유리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차는 그 상식을 그냥 깨트렸습니다. 룸미러를 천장에 붙여버렸어요. 룸미러가 앞유리를 가리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어쨌든 이 차는 오프로더고 사파리를 봐야 되는데 이 밖을 봐야 되는 차가 룸미러 때문에 가려진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룸미러를 이렇게 위쪽으로 많이 옮겼고요. 앞유리 전체가 아무런 제약 없이 뻥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공조장치, 그러니까 에어컨과 히터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의 제품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더운 날에도 아주 금방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겨울철에도 금방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또 공조장치 위치도 운전자가 정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얼굴에다 내리쬐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도 이 바람이 충분히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다리나 얼굴이나 이 온몸을 빠르게 시원해지게 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요. 물론 겨울에도 빠르게 따뜻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차들은 결국엔 수납하는 공간이 정말 필수적이고, 그게 어떤 생존을 가르는 그런 요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갑이라든지 권총, 그런 건 아닐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필요할 때 꼭 써야 되는 그런 물건들을 어딘가에 막 집어넣고 쑤셔 넣고 그러다가 그걸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물건들을 필요할 때 딱 그 위치에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디펜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로 손 닿는 곳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뚜껑 없이 바로 놓을 수 있도록 여기다가 놓을 수 있고, 여기다 놓을 수 있고, 여기다 놓을 수 있고, 여기 요 뒤에도, 여기도 놓을 수 있고, 여기도 놓을 수 있고, 여기도. 그러니까 모든 공간을 다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디펜더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공간 중에 수납할 수 없는 공간이 오히려 없어.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또 이 차는 험로를 가는 자동차잖아요. 수납 공간도 엄청나게 갖고 있지만 손잡이도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모든 공간을 손잡이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잡을 수 있어요. 조수석에 이런 거 딱 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운전석에서 이렇게 핸들을 잡으면서 한 손으로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이쪽에도 손잡이가 있고요. 물론 조수석에도 있고요. 도어 캐치도 손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차가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붙잡고 운전할 수 있게끔. 이건 실제로 잘 와닿지 않는 분들 꽤 계실 텐데, 오프로드를 저희가 주행을 해보면 사람의 몸이 사방으로 움직여서 핸들을 실수로 잘못 꺾게 된다거나 이것 때문에 몸이 굉장히 피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손잡이도 굉장히 유용하죠. 운전할 때 이렇게 손잡이로 잡는 것 뿐이 아니고 차에 타고 내릴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손잡이기도 합니다. 내가 손잡이 감촉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냥 생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립이 좋은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손잡이를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이 차가 고급스러운 자동차구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또 특이한 점은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부분이 스스로 정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많은 메이커들의 자동차들은 나사가 보여지는 걸 금기시하고 있어요. 나사가 보이는 자동차는 뭔가 설계가 잘못된 거고 뭔가 잘못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차는 나사가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왜냐? 디펜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가 필요하면 그걸 뜯어서 개조할 수 있어야 디펜더지. 요게 마음에 안 든다 라면 요걸 뜯어서 요걸 바꿀 수 있는,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이런 튜닝이 가능한 자동차인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 출력이 근데 놀라운데요?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거 굉장히 의외입니다. 오, 잘 달려요. 110 시승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주행 감각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 90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가벼우니까 차가 더 다이나믹하게 잘 달리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출력이 무려 249마력이에요 디젤에서 249마력이면 사실 굉장히 강력한 엔진인 겁니다. 가솔린에서 249마력하고 또 달라요. 왜냐면 토크가 그만큼 따라오기 때문이죠. 토크는 무려 58.1이에요. 강력한 토크를 갖고 있고요. 토크가 크면 좋은 점은 RPM을 크게 높이지 않고도 출력을 내서, 그러니까 왕 소리 내지 않고 그 힘 그대로 가속할 수 있다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추월 가속을 할 때 RPM을 높이지 않고 그냥 쓱 하고 추월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도심에서도 이 토크를 이용해서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장점이겠지만 사실 그런 것뿐이 아니죠.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 더욱더 좋은 점이 많습니다. 바퀴가 빠질랑 말랑 하는 이런 자리에서 RPM을 높여서 바퀴를 갑자기 작동시키면 그럼 바퀴가 땅을 파고들게 돼요. 그래서 오프로드에서 모래가 있는 곳을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면 RPM은 높이지 않으면서 힘을 이용해서 살살살 밀고 지나가야 돼요. 특히 이게 언덕이면 산을 올라가야 되니까 힘은 필요한데 RPM을 높일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 자체를 나쁜 것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오프로드를 주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또 이런 경우는 DCT와 자동 변속기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 오프로드를 주행하는 차는 당연히 DCT를 사용할 수 없고요. 당연히 자동 변속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엔이라든지 이런 자동차가 스포츠 성능을 강조하면서도 계속 자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죠. 사실 우리가 디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많이 갖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타봤던 그 디젤은 디젤이 아닙니다. 이런 차를 타보고 나서 디젤에 대해서 평가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차의 디젤은 결코 싸구려 느낌이 나지 않고 사운드도 결코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멋진 사운드가 나고 있고 진동 소음을 크게 억제한 그런 디젤 사운드가 나고 있죠. 멋있죠? 이 정도면 굉장히 멋진 엔진 사운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디젤에서 싫어하는 건 이거죠. 개개개개 소리가 나고 가속을 할 때 어느 정도 좀 째지는 소리가 나는 거. 근데 이 차는 그런 게 아니죠. 디젤로서도 충분히 듣기 좋은 사운드를 낼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자동차는 오프로드를 주행하는 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자동차잖아요. 옛날엔 터레인 리스폰스라고 해서 별도의 다이얼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터레인 리스폰스가 이런 디지털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조작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레인지로버라든지 이런 차들에서 봤던 것처럼 멋지진 않지만 어쨌든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위, 암석, 모래 이런 식으로 터레인 리스폰스를 바꿔볼 수 있어요. 험로를 갈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험로를 갈 것이냐, 아주 살살 통과해야 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아주 거칠게 땅을 파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택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험로를 가기 위한 로기어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요거 되게 신기한 게 있죠. 요거 보면 내 바퀴 사이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는 자동차 있어? 없죠? 험로를 갈 때 보면 이 사이에 뭔가 구멍이 있거나 이 사이에 바위가 있거나 뭔가 밟아서는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바퀴 사이에 뭐가 있는지 보닛을 투시하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써있기는 라이브 아니면 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찍어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 아래쪽에다 비춰주는 것, 탁월한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콘셉트에서 투명 보닛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 투명 보닛이 이런 식으로 구현된 거죠. 온로드, 오프로드가 다르다. 보통 360도 서라운드가 있잖아요. 이 차는 360도 서라운드 뷰가 아닙니다. 내 차 자체를 투명하게 보여줘요. 차가 어떻게 투명해져? 네, 이 차는 투명해집니다. 신기하죠?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륜구동 정보, 어떤 부분이 락이 되고 어떤 부분이 락이 풀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가운데 센터 디퍼런셜 락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요. 평소에는 락이 풀려 있다가 필요한 경우엔 락이 작동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코너를 돈다거나 이럴 때는 풀렸다가 잠겼다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를 주행해보면 이게 어떤 경우에 락이 되는지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도라든지 요잉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아니면 피칭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롤링은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런 정보를 보여줍니다.
있습니다.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오프로드를 계속 주행하다 보면 땅은 이쪽으로 기울어 있고 바위는 이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이 차가 지금 오른쪽으로 쏠리고 있는지 왼쪽으로 쏠리고 있는지가 혼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이 차가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지 오르막으로 가고 있는지, 운전자가 착각으로 인해서 잘못된 조작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드 센싱이라고 해서 물이 어느 정도의 깊이로 오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최대 0.8m, 80cm를 그냥 도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80cm냐면 요 흡입구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요것을 넘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물에 들어가면 물이 찰랑찰랑 차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차가 여기까지 차게 되면 야 지금 조금 더 있으면 너 물 들어갈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드 센싱 기능도 도강을 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경고가 있죠. 흐르는 물을 건너지 마십시오. 80cm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거의 가슴까지 차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물을 차가 지나가게 되면 배처럼 떠요. 그때부터는 바닥에 바퀴가 닿지 않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을 지나지 말라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이 차의 여러 가지 기능들, 오프로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온로드 성능은 어떤지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2, 3 뭐 이런 차들을 타보면 온로드에서 주행할 때는 조금 어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비슷한 차들이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메르세데스 벤츠 G바겐도 공도에서 시승해보면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죠. 서큘레이션 볼 방식의 스티어링 휠은 이전 세대 G바겐을 타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핸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디스커버리 2, 3도 마찬가지입니다. 4까지도 살짝, 요즘 5 왔을 때는 정말 좋아졌지만 이 스티어링 휠의 감각 자체가 일반 세단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핸들이 이게 허당이네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주행해보니까 아주 부드럽게, 이 핸들도 아주 정교하게,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최소 회전 반경도 굉장히 많이 꺾이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많이 꺾이는 건 도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프로드에서 험로를 갈 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꺾이게 되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도심에서 주행할 때도 운전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정숙성에서 아주 뛰어나고요. 바깥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정말 인상적인데요. 승차감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일반 세단이나 일반 SUV들을 탈 때와 큰 차이가 없는 스티어링 휠 감각을 보여주네요. 도심에서 탈 때도 전혀 손색 없는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차체가 지금 굉장히 높아요. 휠 베이스는 굉장히 짧으면서 차체가 높으니까 당연히 피칭이 좀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욱 이렇게 들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숙여지고 자동차의 거동이 굉장히 앞뒤로 이렇게 피칭이 생기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는 이런 식으로 타봐선 안 되는데, 정말로 오프로드도 한번 주행을 해봐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오프로드도 시승할 수 있게 이 차 한번 다시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로드에서 탔을 때는 이게 온로드 주행에서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프로드 주행 잘하는 건 뭐 사실상 당연한 거고요. 네, 지금까지 랜드로버 디펜더 90을 시승해 봤는데요. 전설적인 자동차, 가장 뛰어난 오프로더로 알려져 있던 그 자동차가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됐다는 점에서 정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주 훌륭한 자동차고요. 이래서 디펜더가 전설이 되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